자, 1930년대 이후 일제 식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이 이렇게 식민 지배 정책을 바꾸는 건 항상 그런 계기적인 사건이 있는 거야.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뭐였죠?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이 계기가 됐죠. 그렇게 해서 20년대 이제 문화 통치를 해오다가 30년대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있는데, 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되는 건 이제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세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 뭐 아프리카나 심지어 뭐 유럽, 인도 다른 나라들에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되게 뭔가 막 사이가 안 좋고 지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뭐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의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로만 알아두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에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을 바꾸는 바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29년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세계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굉장히 발달해 오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결국 문제점이 결국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게 펑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29년에 미국,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유명한 건 미국의 뭐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증권가나 이런 금융인데 이런 미국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 하나에 10만 원짜리인데 갑자기 대폭락을 해서 막 만 원, 5천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인데 내 1억짜리 그 종이가 갑자기 500만 원이 되는 거야. 100만 원이 되고. 사람들이 완전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 경제에 굉장히 큰 대폭락, 완전히 그냥 가치가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가치가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물건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나라가 컸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 뭐 댐을 만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국가가 지출을 하고 돈을 쓰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을 이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한 건데 대공황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굉장히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을 결국 생산한 거지. 그래서 많은 물건을 결국 공급한 거야. 이게 생산이지. 많은 물건을 생산을 하면 뭐해? 사람들이 쓰는 수요, 즉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비가 떨어지고 오히려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물건의 가치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면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거지. 그러면 또다시 살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에 있었던 이 대공황이 바로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바로 이때 뭐 식민지가 거의 없고 자기 나라 안에서 물건을 팔아먹기 어려운 나라들은 이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뭘 생각했냐면 바로 침략 전쟁을 생각한 겁니다. 결국 얘네들은 전쟁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 역시 바로 이 침략 전쟁으로 이 대공황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전략을 쓰는 거야. 선생님,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전쟁을 일으켜요? 야, 전쟁 일으키면 생각해봐. 총알 만들어야 돼, 총 만들어야 돼, 군인들이 입을 옷이나 신발 만들어야 돼. 공장을 엄청나게 돌릴 수가 있잖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침략해서 뺏어오면 돼, 자신들이 필요한 거를.
바로 일본은 이런 침략 전쟁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결국 만주사변, 그러니까 만주를 빼앗는 중국의 만주 땅을 빼앗아 간다. 이게 만주사변이에요. 그 다음 일본이 또 쳐들어간 건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중일 전쟁, 중국을 본격적으로 쳐들어간다. 그 다음 심지어 일본은 누구까지 공격해? 미국까지 공격해.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야? 태평양 전쟁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일본은 대공황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일본의 식민 지배 정책이 조선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30년대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 방법은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다. 자, 중요해요. 1930년대 이후에 이 정책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했던 게 어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이야.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정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런 민족 의식조차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누구한테 충성하게 하는 거야? 결국 일본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일본에게 충성해야지 결국 저런 침략 전쟁에도 조선인들이 일본인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바로 그래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벌이게 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민족 말살 정책의 대표적인 걸로 바로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내, 선, 일, 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과 일본은 한 몸과 같다. 여기서 내는 뭘 말하는 거야? 일본을 말하는 거고, 선은 여기서의 조선을 말하는 거. 그러면 내선 일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지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하나의 몸이다. 이런 주장이 내선 일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일본과 조선은 동조론. 여기서 뭐야? 일본과 조선은 조상님이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펼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본하고 조선인들이 같나? 그렇지? 아니잖아.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그런 민족의식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바로 보시면 뭘 외우게 하는 거야? 바로 황국신민. 그래서 황국신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황국, 이게 일본은 황제가 있는 나라잖아. 천황이라고 부르지. 지네들은 하늘의 황제란 뜻이야. 근데 우리는 이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황제가 있는 국가의 새로운 국민이다. 우리가 조선인들이 바로. 그래서 이거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알아놔야지 이런 게 잘 외워지는 거야. 알겠지? 황국신민화 정책 말 그대로 여기 일본 황제의 뭐야? 새로운 국민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새로운 국민이 누구라는 거야? 바로 조선인 니네다 라는 거지. 너네는 새로운 국민이다. 그러니까 충성해라.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하는 건 뭐냐? 창씨개명. 창씨개명이 창씨개명.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창씨개명. 창씨개명은 뭐겠어요? 조선인들의 이름을 뭘로 바꾸라고? 일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내 이름이 원래 홍길동인데 이제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야. 뭐 이노우에 다케스카 뭐 이런 걸로 바꾸라는 거야. 그런 거 안 바꾸면 뭐 학교도 못 가고 어디 취업도 못 해.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지. 사람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 굉장히 큰 거잖아. 이런 창씨 개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궁성요배. 말 그대로 황제가 사는 궁을 향해서 절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또 뭐야? 조선인들 끌고 가서 일본인들의 사당 같은 것인 곳에 신사참배하게. 일본 자신들의 그런 신들이나 조상, 왕들한테 종교시설인 곳에 가서
신사를 세우고 한국인들이 거기서 절하게 한다. 즉 일본에게 충성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에게 충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없애고 일본인에게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교육적인 것도 굉장히 통제한다.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학교 다니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을 굉장히 통제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래 초등학교가 원래 대한제국 시기에는 학교 이름이 소학교였어요. 이 소학교의 이름을 뭘로 바꿔? 결국 국민학교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 국민학교의 뜻이 뭐냐면 얘들아 바로 이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이야. 국민학교가. 그래서 바로 뭐야 여기 있는 국민 이 두 글자로 줄여서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학교 이름을 바꾸는 거란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본이 남겨준 이름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 이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초등학교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라고 바꾼 거야.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 국민학교 졸업했어 초등학교 졸업했어 물어봐. 여러분 부모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일제에 영향이 남아있는 걸 없애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알고 있다시피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 이제는 조선인이 아니라 너네는 일본인이다. 한국 신민이다. 새로운 신민이다 라는 거죠. 학교 안에서 조선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말 사용 금지야. 철저히 일본어만 사용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당연히 우리말 한국어에 대한 교육 당연히 못하게 하는 거지.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가르치게 하겠어? 철저히 일본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없애려고 했던 게 바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어 학회라는 사람들이 일본이 이렇게 우리말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1942년에 일본이 계속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까요. 우리가 만약 사전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말들이 없어져 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이 조선어 학회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 자료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편찬을 실패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당연히 만들게 되지만 이 과정이 잘 나와 있는 영화가 그 영화 말모이 윤계상이랑 그 유해진 나오는 영화 말모이를 보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영화를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민족 말살 정치를 아주 악랄하게 일본이 해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안돼 지저분하게 돼버렸어. 자, 민족 말살 정책.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수탈을 가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이 세계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로 각종 전쟁들을 엄청나게 벌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제 수탈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 진흥 운동을 벌인다. 근데 이 농촌 진흥 운동이라는 것도 진짜 조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농민층들이 굉장히 몰락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소작쟁이, 그러니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지주들이 너무 많이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농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힘들게 일해서 10가마니를 수확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절반을 땅 주인에게 줬어요. 지주라고 하는데. 그럼 5가마니를 지주한테 주고 남은 5가마니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지주들의 욕심이 점점 심해지면서 10가마니를
수학하면 뭐 7가만이, 8가만이를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주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막 지주랑 싸우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결국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농촌진흥운동이지만 실제로는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사용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들어만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제 수탈을 가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남면 북양 정책이다. 네, 남면 북양 정책이다. 남면 북양은 실제로 그냥 쉬워요. 남쪽에다가는 남한 지역에다가는 옷감을 만드는 면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게 하고, 북쪽에다가는 뭐 식량이 되는 양고기, 뭐 양을 기르게 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 그래서 남면, 북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 펼치는 정책은 병참 기지화 정책이야. 이 병참 기지화는 말 그대로 조선 땅을 뭘로 삼는 거야? 병참 기지. 그러니까 군사 보급을 위한 그런 기지로 삼는 것이죠. 왜? 누구랑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병참 기지화 하는 거야? 중일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 그치? 일본은 섬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조선을 기지화해서 자신들이 중국을 쳐들어가는 그런 기지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린다. 자신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총동원령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겠다. 이게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발휘하면서 이제 조선에 있는 것들을, 각종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데, 먼저 물적인 수탈. 물건들에 대한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출이라고 해서 각종 무기가 되는 것들은 다 빼앗아 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것도 빼앗아 갔다고 하잖아. 그런 거 쇠 같은 거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려고. 그 다음에 쌀, 식량 같은 것들을 빼앗아 가. 그래서 군인들의 식량으로 삼는 이런 것들을 공출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식량 다 빼앗아 간 다음에 식량들을 조선인들한테는 배급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물적 수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물건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전쟁터에 굉장히 동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에 끌고 가는 건 징용이라고 불러. 뭐 공장이나 뭐 광산이나 이런 데 끌고 가는 걸 징용이라고 그랬지. 영화 군함도에 보면 이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나오죠. 조선인들 끌고 가서 제대로 월급 줬겠니? 안 주고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지. 그게 영화 군함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징용이라 그래. 뭐 광산이나 공장 같은 데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조선인들을 징병은 뭐야? 병사니까 군대에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니네 이제 황국 신민, 일본의 새로운 국민 아니냐? 니네도 이제 일본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워라. 이게 강제 징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심지어 여자들까지, 여자 정신근로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자들까지 공장에 끌고 가고, 심지어 뭐야? 일본군 성노예 들어보셨나요? 일본군이 심지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조선인들을 끌고 간다. 이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죠. 알겠나요? 네, 이렇게 해서 각종 조선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게 바로 1930년대에 일었었던 민족 말살 정책이다.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꼭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 확인하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일제는 땡땡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침략 전쟁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바로 뭐였어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죠. 알겠죠? 이런 원인들을 알고 일본이 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제는 한국인을 전쟁에 쉽게 동원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통치를 강화한다? 민족 말살 통치. 맞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시켜서 이제 조선인들도 일본인들처럼 전쟁터에 내보내고 전쟁에 다 동원을 시키는 게 민족 말살 정책이죠. 일제는 1930년대 후반부터 땡땡땡땡 서사를 암송하게 했다. 바로 조선인들이 뭐다? 황국 신민이다. 그래서 황국 신민 서사라는 걸 강제로 외우게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 창씨개명, 그다음에 무슨 참배? 신사 참배. 왜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그런 영웅이나 조상이나 왕을 위한 곳에 가서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결국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농촌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바로 농촌진흥운동을 벌였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거는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바로 뭐다? 남면, 북양. 그렇지? 이런 공업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들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면, 북양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 다음 일제는 전쟁이 필요한 물자 보급을 위해 한반도를 뭐 기지화했다? 병참 기지화한다. 즉 중국하고 전쟁하기 위한 기지로 삼은 거지. 일제는 1938년 국가 바로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본격적으로 수탈했다. 알겠죠? 일제는 침략전쟁을 진행하면서 무슨 제도를 실시하여 금속과 쌀 등을 강제로 가져간다? 공출. 이걸 공출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 일제는 국민징용령.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징용령. 그 다음에 여자 근로 정신 근로령 이런 걸 실시해서 한국인의 노동력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해서 1930년대 이후의 일제 식민 정책을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이 문제들 한번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